낭만서점 특별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이평론가 앞에 있는 허나몽입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146회로 돌아와야 하는데 특별편을 준비했어요. 네. 왜 그렇죠?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주도하게 되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우뚝 선 것 같네요. 네, 맨부커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맨부커 시상이 50주년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특별판으로 갑자기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흰. 네. 예, 저희가 다루기도 했지만 네. 이 흰이 맨부커 국제상 또 최종 후보에 올라서 그렇죠.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요. 사실은 소설 안 읽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맨부커의 최종 후보로 올라갔다.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의 최종 후보로 올라갔다.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이라크 작가 아흐메드 사다위의 프랑켄슈타인 바그다드, 또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라스나 호르카이의 더 월드 고존, 또 스페인 작가 안토니오 뮤노즈 몰리나의 라이커 페이딩 섀도우, 또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플라이츠 등이 네. 또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발음 굉장히 좋네요. 이제 발표가 났죠? 네, 그렇죠. 네. 올해 맨부커 국제부분 수상자는 폴란드의 작가죠. 올가 토카르추크가 2007년에 쓴 작품 플라이츠로 받게 됐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뭐 한강 작가의 그 중복 수상을 네. 또 기대한 분들도 뭐 있었는데 뭐 한국인들이라면 많이들 그랬겠죠. 네. 하나 궁금한 게요.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 같은 경우 이렇게 연속으로 받은 사례가 있나요? 없었죠. 아, 그런가요? 그렇게, 예, 중복해서 네.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는 했지만, 네. 또, 그럴 확률은 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강 작가의 흰 수상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허위평론가님 알고 계셨군요. 아니요. 그렇게 또, 제가 무슨, 예, 뭐 도박꾼처럼, 예, 제가 이렇게 점 찍었던 건 아니고요. 네. 여하튼 이번에 맨부커상 50주년 또 기념해서 저희가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또 이야기 나눌 분들 모셨는데요. 와,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저희 특별편 할 때마다 고정 출연하시는 예, 교보문고 MD시죠? 구한의 MD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맨부커 특집을 하겠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사실 제가 하자고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시작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이 기획을 제안을 하면서 한밤의 아이들을 꼭 다루자고 한 것도 저여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약간 다른 책을 좀 밀었어야 됐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결정했나 하고 속으로 엄청 부글부글 했었는데 여기 장본인이 나오셨군요. 저희가 미리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맨부커상 이제 특집을 하면서 그동안 수상작들 중 좀 저희가 다시 이야기해볼 만한 작품들 추려봤어요. 예, 그중 하나가 살만 루슈디의 한밤의 아이들. 근데 이게 1권과 2권. 그렇죠. 그리고 1권도요. 이렇게 보면 페이지 수가요. 엄청나게 길어요. 한 권 읽는 것만도 엄청나게 벅차거든요. 좀 독서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작품이라는 거 뭐 구하나 MD가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고요. 또 얀마텔 작가의 파이 이야기 저희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구하나 MD에 이어서 낭만서점에 출연하신 분입니다. 바로 낭만서점의 초대 MC죠. 정희연 작가님입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정희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네. 정희연 작가님은 이 맨부커상 특집으로 방송을 꾸리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출연 제의를 받으실 때 좀 어떠셨어요? 먼저 우리 PD님이 출연 제의를 맨부커상 특집이다 나와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오늘 녹음하는 날짜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요일 몇 시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없다 대답을 했더니 그다음 네네. 그래서 일단 없다고 해놨기 때문에 피디님이 참
트럼프보다 더 사기꾼이죠. 예, 뭐 달인이라고 해야 예, 되나? 네. 어떻게 정보를 천천히 밝히신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간에 별일이 없다는 걸 확인하신 후에 멘부커 특집을 할 거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나중에 한밤의 아이들이라는 걸 거절할 수 없을 시점에 말씀하셨던 근데 거예요. 한밤의 아이들만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또 있다. 예, 다른 거는 이제 설마 다 완독을 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네. 한밤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약간 의구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저를 잘 아시니까 안 읽었을 수도 있겠다고. 그래도 뭐 저희가 한밤의 아이들을 네. 이렇게 깊이 다룬다기보다는 예, 전반적으로 파이 이야기와 함께 네. 예, 좀 짚어보는 거니까 예, 그리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저도 네. 믿고 싶습니다. 자, 멘부커상 특집인데요. 먼저 멘부커상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부커상은 1969년에 제정된 문학상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영어로 쓰여져 영국에서 출판이 된 문학을 심사하는 상입니다. 처음에는 영국 연방, 아일랜드 등의 특정 국가의 작품으로 국가 제한을 두었었는데요. 2013년부터는 작가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영어 소설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 2016년에는 미국 작가인 폴 비티의 배반이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뭐 말일 뿐이긴 하지만 그 노벨 문학상 그리고 공쿠르상과 함께 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3대 문학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이 작품이 아니라 작가를 심사하는 거에 반해서 멘부커상은 작품을 심사하는 문학상입니다. 그 멘부커상은 10월 말에 발표되는데요. 네. 올해 하나 이슈가 있죠. 그 노벨 문학상 발표가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슈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국내 독자들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역대 수상작을 3편만 꼽아보면은 물론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고요. 우선은 2002년에 수상을 했던 얀마텔의 파이 이야기. 예. 그리고 2011년에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끝으로 작년에 갑자기 판매가 급증했던 가즈오 이시그루의 남아있는 나날. 예. 1989년 수상작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노벨문학상 수상의 영향이 크겠죠. 그 영향이 절대적이죠. 또 이 멘부커상에 대한 이름을 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그냥 부커 맥코넬사가 제정을 해서 부커 맥코넬상 혹은 그냥 간단히 부커상이라고 불리다가 이 공식 명칭이 나중에 멘부커로 바뀌었다 그래요. 맨 그룹이 후원사로 참여하면서 예, 맨이 붙었다고 합니다. 좀 궁금했거든요. 항상 그 스포츠 리그에서도 보면 네. 뭐 EPL 리그다라고 할 때 메인 스폰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스폰서 이름도 같이 붙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을 해야 될 것이 한강 작가가 수상했던 멘부커 국제상이죠. 네. 네. 멘부커 국제상 혹은 뭐 멘부커 인터내셔널상이라고도 하고요. 네. 멘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요.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멘부커상은 영국 연방이나 그 영어권 국가를 특정해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영국 연방이나 뭐 아일랜드 이런 나라가 아닌 국가 작가가 영어로 쓴 작품 혹은 자국어로 쓴 뒤 영어로 번역된 작품을 심사를 했는데 2016년부터 큰 변화가 생깁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영어 문학이 아닌데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영국에서 출간된 작품. 그리고 기존에는 특정 작가에게 심사를 했는데 이젠 특정 작품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번역자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작가와 번역자에게 동시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뀐 기준의 첫 번째 대상이 된 것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이고요. 작년에는 이스라엘의 작가 데이비드 그로스먼이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로 수상을 했습니다. 멘부커 국제상 이게 또 번역가한테도 수상이 함께 되죠. 그러면은 그 상을 수상해 됐을 때 상금을 받잖아요. 그럼 네. 작가와 그 번역가가 상금을 나눠 갖는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정확히
50대 50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와. 그 상금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 그런 게 사실은 궁금하죠. 이게 최종 후보작들에게도 네. 예, 상금을 주는데 네. 1,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144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수상작은 총 5만 파운드. 약 우리 돈으로 7,200만 원 정도의 상금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 크네요. 네. 그러니까 번역자와 작가가 한 3,600만 원 정도씩 네. 예, 나눠서 갖게 되는 거죠. 세금을 한 3.3이나 6.6 튀게 되면은 네, 좀 떨어지긴 하겠네요. 네, 뭐 세금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맨부커 상은 뭐 상금도 상금이지만 네. 그것보다는 작가의 이 작가적 명성을 예, 훨씬 높일 수 있는 뭐 네, 그런 아무래도 계기가 되니까요. 그럼 예. 그렇게 상을 수상하게 될 경우 국내 작가라든지 또 해외 작가라든지 그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올라가긴 하나요? 일단 그 수상 결과가 발표됐을 때 판매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상은 역시 노벨문학상이고요. 아, 그렇군요. 매년 발표가 됐을 때 판매가 많이 뛰고, 그리고 뭐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은 그 국내 문학상 중에는 이상문학상, 그리고 네.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그 3개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맨부커상도 발표가 되면은 발표가 되고 얼마 후에 번역 출간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판매가 보장되긴 하는데, 네. 노벨문학상과 달리 기존에 출간이 되어 있다가 수상 발표와 함께 판매가 굉장히 증대를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작가님도 쓴 소설들이 외국에 꽤 많이 번역된 편이시잖아요. 좋은 번역가를 이렇게 만난다는 게 작가로서도 큰 행운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번역가를 이렇게 좀 만나보시거나 네. 예,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그것이 좋은 번역인지 좋지 않은 번역인지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영어나 뭐 일본어를 네네. 이렇게 그건 너무나 읽어봐야 당연한 되니까. 그렇죠. 일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그걸 과연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일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굉장히 낭만 서점할 때도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어떤 텍스트, 하나의 텍스트가 있으면 그것이 10명의 독자들에게 읽히면 10개의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번역가도 그 한 명의 특별히 애정을 가진 한 명의 독자이고 동시에 또 다른 창작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화권, 그 언어권에 관한 한 어떤 식의 창작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작가 입장에서 이것이 좋은 번역에 좋지 않은 번역이야를 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제가 특히 뭐 베트남어 이런 뭐 태국어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전혀 어떤 건지 뭐 일본어라면 한자도 있고 이러니까 짐작이라도 할 텐데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언어들로도 번역이 된 적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과연 책이란 물성이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손으로 쓸어보고 만져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충만함, 감사함 같은 것들 느끼거든요. 네. 그럼 혹시 그 번역하시는 분께서 직접 연락을 해서 어떤 문장에 대해서 뭐 뉘앙스라든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번역하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제 어떤 언어권에서 번역을 하신다고 하면 많은 경우에 번역자들이 그 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뉘앙스 같은 것들이 좀 잘 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의논해도 되겠느냐고 묻기도 하시고요. 와. 맨부커 50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기념해서 또 맨부커상 쪽에서 이 골든 맨부커라는 상을 지금 또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가령 그런 거죠. 라디오에서 20년 이상 진행한 DJ에게 골든 마우스 이런 걸 선사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골든 맨부커를 선정하는 방식이 또 독특합니다.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맨부커가 1969년 제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10년 단위로 주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50주년이 되니까 심사위원을 5명을 선정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작가 겸 뭐 편집자,
예, 또 뭐 시인 등등의 사람들을 좀 구성을 해서 네네. 각자 한 파트씩 맡은 거예요. 예, 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뭐 이렇게 네네. 나눠서 최고의 작품을 한 편씩 선정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최종 후보작 5편이 결정이 되겠죠. 네. 예. 그 작품을 인터넷에 이제 공지를 하고요. 홈페이지죠. 네. 독자들이 네. 직접 그 5편 중에 한 편을 네. 예, 선정하는 방식으로 네. 이 골든 맨부커 프라이즈를 이제 운영한다고 합니다. 후보작은 5월 26일에 5편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6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홈페이지에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요 7월 8일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네. 이미 상을 다 받은 작품들 중에서 다시 네. 어떤 작품들을 추리고 네. 또 거기에서 최종 한 작품을 추린다. 네. 이거는 뭐 왕중왕, 네. 왕중 뭐 네. 이런 개념이겠죠. 네. 그리고 그 투표를 할 때 혹시 궁금한 게 이제 컴퓨터로 옮겨가면서 굉장히 막 투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실지 좀 궁금하네요. 매크로 사용 뭐 네. 이런 거요? 매크로? 글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럼 단위가 좀 떨어지겠죠? 문학상 투표를 하는데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진 독자가 있다면은 네. 뭐 좋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관심보다는 그게 훨씬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그렇게 열의가 있는 네. 팬이 있다면. 이게 뭐 어떤 특정한 한 작품을 뽑는 거긴 하지만 네. 사실 뭐 최종 후보작 5편 네. 다 뭐 골든 맨부커 프라이즈에 이제 올라도 뭐 손색이 없는 그렇죠. 작품들이기 네, 맞아요. 때문에 네. 예, 그중 어떤 작품이 된다 하더라도 납득은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특이한 거는 그 50년 동안의 수상작을 그냥 5편을 뽑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잘라서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80년대에는 어떤 작품이 대표작으로 투표 후보작으로 뽑힐까 궁금한데, 왜냐하면은 오늘 소개할 한밤의 아이들이 81년에 있고 노벨문학상 가즈오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날이 89년이거든요. 혹시라도 예상과 달리 와. 아 맞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모르는데 방송 나갈 때는 이게 네, 공개가 됐겠죠. 네, 그렇죠. 저는 부커 조직위원회인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한밤의 아이들이 아닐까. 부커상을 3번 받았다는 것으로 한밤의 아이들이 더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밤의 아이들에게 가진 일과 그 부커라는 이름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한밤의 아이들의 한 표를. 네. 근데 이번에 또 받게 되면 한밤의 아이들은 4관왕인 거네요. 맨부커만. 이 맨부커 뭐 3번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여러분께 좀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한밤의 아이들이 이제 1981년에 출간이 돼서 그해 맨부커상을 받았고요. 네. 이후에 그 1993년에 부커상 25주년을 이제 기념한 예, 부커 오브 부커스라는 어떤 네. 행사를 열었는데 그때 이 작품이 또 거기에 뽑히고 네. 2008년에 부커상 또 40주년을 40주년. 기념했대요. 예. 기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10년 단위가 아니라 25주년도 했으니까. 네. 그리고 베스트 오브 더 부커에 네. 또 베스트 한밤의 오브 더 아이들이 부커. 예, 네.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삼관왕이라고 네. 예, 이야기를 하죠. 한밤의 아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좀 1관왕 정도? 근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받는 거 제목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분량이 너무 많죠. 좀 이렇게 네. 방대하니까 예, 그런 어떤 전체에 대한 서사 뭐 이런 것이 주는 어떤 중량감도 네. 또 거기에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아, 네. 여튼 이 1980년대에 심사를 맡은 분이 시인이에요. 림 시세이 MB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작품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이 시인이 1980년대 작품들 중에 한 작품을 고르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아, 네. 그리고 1970년대는 작가이자 편집자인 로버트 맥쿠름이라고 하는 분이 또 고르고 네. 1990년대에는 소설가 카밀라 셴시, 또 2000년대는 방송인 겸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먼 마요, 또 2010년대는 시인인 이 홀리 맥니쉬가 맡아서
또 작품을 뽑는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골든 맨부커 프라이즈의 기사가 났을 때 네. 좀 눈에 들어왔던 문구가 네. 어떤 작품이 시간의 테스트, 그러니까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을 것이냐, 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네. 좀 인상 깊더라고요. 항상 그런 작품들이 오랫동안 사랑받고 또 평가도 이제 많이 받는 거고 그런 작품들을 또 걸작이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하겠죠. 네. 분명히 어떤 작품은 이제 동시대성. 네.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그 시대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을 네. 꿰뚫은 그런 작품들이 이제 상을 네. 수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네. 과연 그 당시의 동시대성이 지금에도 유효할 것인가? 네. 예. 이걸 이제 어떻게 그 작품이 감당할 것이냐는 네.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아직 최종 후보작이 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저희가 나라면 골든 맨부커 상으로 이 작품에게 주고 싶다. 예. 네. 한 작품씩 이야기해보자. 저는 사실 맨부커 상을 받은 작품 중에 읽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읽은 작품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파이 이야기. 파이 이야기. 네, 됐죠? 사실은 파이 이야기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읽어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바다에서 조난당한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인간과 뭐 동물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 타인과의 관계의 거리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 문제도 있고 또 종교에 대한 어떤 믿음, 삶에 대한 믿음 또 그것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본 작품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이안 감독이 네. 또 파이 이야기를 영화하면서 그렇죠. 예. 라이프 오브 파이죠. 예, 또 걸작을 만들어냈잖아요. 라이프 오브 파이는 정말 뭐 걸작인데다가 사실 3D 영화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앞으로 푹 튀어나온다던가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추락한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점에서 3D의 어떤 기준을 성립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뛰어나긴 한데요. 그 얘기는 이따 파이 이야기 할 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한의 MD님은 혹시 어떤 작품 꼽으십니까? 네, 이 투표의 특이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국내에 번역이 안 된 작품이 후보로 선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안 읽은 책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 작품이 딱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렵고. 네. 그럼 제가 한 작품을 말한 건 참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냥 이 책들이 후보가 되면 좋겠다 싶은 거는 80년대는 한밤의 아이들이나 남아있는 나날이고요. 네. 90년대 넘어가고 2000년대에는 파이 이야기, 예. 2004년이죠. 그리고 2010년대에는 예감은 들리지 않는다. 물론 선정한 기준은 판매 기대량. 저는 일단 구한의 MD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MD 구한회가 아니라 독자 구한회로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후보작에 대해 말씀. 그러니까 후보작이나 어떤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판매랑 상관없는 작품일 수도 있나요? 정말 좋아하시는 작품이 아니면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장 가는지. 좋아하는 작품 하나만 정말 꼽아달라. 네네네. 진짜 좋아하는 작품은 뭘까? 막 이런 게 갑자기 막 사적 자아를 훔쳐보고 싶은 제가 마주 앉아서 그런가요?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하면은 네. 정말 뭐 카피도 쓰고 글도 그렇게 쓰고 네. 막 지인들에게도 막 이 책 안 본 사람 없게 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좋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책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좀 별로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좋게 표현해서 말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작품일까요? 궁금하네요. 일단 그리고 저는 모든 책으로 만들어져 출간된 작품에 대해서 존중심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약간 2차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작가님들이 창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 존중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좋은 책일수록 더 과장해서라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그냥 침묵을 지키는 거죠. 결론은 작가님이 질문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멋지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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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상을 믿지 않아요. 네. 한 작품에만 뭘 준다는 건 심사위원의 어떤 취향과 네. 상황에 반영된 결과물은 분명하지만, 그렇다면 저의 취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네. 겠죠. 저의 취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낭만서점 초기부터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그 선택을 잘 못하는 인간인지를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굉장히 선택을 못해서 저는 한 3작품 정도를 비겁하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작가 3명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 마가렛 에드우드의 눈먼 암살자고요. 그다음에 암스테르담이죠. 이언 맥큐언 예. 하고요. 그다음에 파이 이야기. 아. 이렇게 그렇게 제 내부에서 네.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이 이야기 뛰어나죠. 네. 한 번 더 네, 묻어가시고. 나머지 아니요, 두 근데 작품도 얘기 다른 두 들어보니까 작품도 네. 제가 이언 맥큐언의 암스테르담을 읽었어요. 네. 기억이 없었는데 제 기억을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네. 눈만 암살자는 저희가 언제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예. 와, 저 그러고 보니까 맨부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알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맨부커가 멀리 있는 상이 아니라, 그러네요. 네, 우리 책꽂이에 네.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와 네. 있는 와, 네, 그런 손에 상인 잡힐 것 듯. 같아요. 네. 이 골든맨 부커 상 같은 경우는 최종 후보작을 이제 이른바 전문가가 이렇게 뽑긴 하지만 네. 맞아요. 이 최종 작품은 또 독자. 독자들이 뽑는 거라 일종의 인기 투표 같은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인기 투표니까 허위평론가님의 선택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마가릿 애트우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가렛 애트우드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나름 기대했거든요. 네. 근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작가고 전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네네. 예, 못 받고 있어서 이번에 뭐 노벨 문학상 발표도 안 하니까 네. 네, 시대 분위기랑도 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맞아요. 뭐 가장이라고 네. 하기엔 좀 어폐가 있지만 아주 잘 어울리는 네. 시녀 시대 이야기도 정신과 그렇고요. 부합하는. 아, 시녀 이야기면 핸드메이드 테일이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맞아요. 그게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져가지고 네, 또 맞습니다. 화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시즌 그것도- 2 시즌 2가 이제 나오지 않나요? 아, 네. 네. 아, 그것도 제가 알고 있다면. 네. 아, 계속 깔때기예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자, 이제는 낭만 서점에서 간출인 새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대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살만 루슈디 작가의 한밤의 아이들입니다. 한밤의 아이들은 1981년 맨부커상 수상한 작품이죠. 네. 살만 루슈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947년 인도의 뭄바이, 이제 예전엔 봄베이였죠. 그래서 한밤의 아이들에도 봄베이라는 이제 지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14살 때 영국으로 건너가서 중학교를 다니게 된 이 살만 루슈디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 과정에서 가족은 파키스탄에 정착했지만 마음만은 인도에 등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 무국적 상태를 겪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당시의 그런 심리 상황이 또 한밤의 아이들의 탄생하는데 또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여러 직업을 가졌죠. 네. 예, 방송국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카피라이터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 킹스 칼리지에서 역사를 또 전공을 했죠. 네. 대학극단에서는 활동하기도 했고 28세가 되던 해인 1975년에요. 소설 그리머스로 문단에 첫 발을 내딛었고요. 이후 두 번째 작품 한밤의 아이들로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맨부커상도 받고 25주년도 받고 40주년도 받고 또 50주년도 또 강력한 또 수상작으로 점쳐지고 있고 그러면서 한밤의 아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세계적인 작가가 됐는데요. 네. 이후에는 파키스탄의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부끄러움 그리고 선과 악, 종교적 신념과 광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 소설
악마의 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악마의 시를 발표하면서 그 이슬람권에 굉장히 좀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네. 이슬람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살만 루슈디에 대해서 뭐 사형을 또 선고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 화제라기보다는 작가 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일 때문에요. 이 한밤의 아이들이 영화로 또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요. 사실은 비밀로 붙여야 되는 그런 사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한밤의 아이들이 영화로 만들어질 때요. 시나리오가 제목이 한밤의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윈드 오브 체인지라고 그래가지고요. 변화의 바람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혹시나 이 살만 루슈디를 노리는 테러리스트에게 들어갈까봐 보호하는 어떤 차원에서 그랬거든요. 네. 예, 그럴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었죠. 이 호메이니가 살만 루시디에 대한 사형을 네, 이제 선고를 한 거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네. 테러가 맞아요. 이제 일어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후에 이제 이란이 영국하고 또 외교 관계를 복원하면서 살만 루시디에 내렸던 사형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했지만 그 호메이니의 이제 아들이 다시 또 그 사형에 불을 붙이면서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 살만 루시디는 참 필화를 네. 너무나 심하게 그렇죠. 겪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이 또 꽤 있죠. 제가 생각나는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사비아노 작가가 있는데요. 고모라라는 작품을 쓴 작가거든요. 후에 이탈리아에서 또 영화가 되기도 했는데 이 작품이 고모라라는 작품이 나폴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마피아의 실상에 대해서 파헤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폴리의 마피아들이 이 로베르토 사비아노 작가에게 계속해서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영화가 또 만들어지면서 2008년에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감독 역시도 살해 위협을 받아가지고요. 보호 아래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아주 또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금기를 건드리거나 그렇죠. 혹은 종교에 대한 네. 반대, 네. 예, 혹은 그에 대한 모독에 그렇죠. 가까운 소설을 썼다라는 네. 이유로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건데, 네. 이 살만 루시디 같은 경우는 좀 그 정도가 네. 심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료를 좀 보면 이 루시디 지지 사설을 실었던 뉴욕의 신문사에서는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군요. 또 일본인 번역가는 살해당하고요. 네. 예. 그리고 호메이니가 살만 루시디에게 네.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죠. 네. 네, 맞아요. 루시디를 죽이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 그래서 그 한밤의 아이들을 영화 할 때도요. 그 배경 자체가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 이렇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하게 될 경우 또 그 살만 루시디는 또 각본에도 참여했고 영화에서 나레이터를 맡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사고가 생길까봐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영화 촬영을 했는데 스리랑카에서도요 한 4일 동안 촬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스리랑카 내에 있는 또 사람들이 반발이 있어가지고요. 이 영화의 제작자가 그 스리랑카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사정을 얘기하면서 겨우 또 영화를 찍게 된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네. 추측인데, 이 한밤의 아이들이 3번이나 이 어떤 부커상에 네네. 어떤 좋은 작품으로 꼽히게 된 건 살만 루시디가 가진 개인적인 이런 탄압과도 좀 연관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를 계속 대한. 해주겠다. 네. 우리가 살만 루시디 당신을 잊지 않고 네네.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 그 힘을 좀 잃지 말라라는 방식으로 부커상 쪽에서 이런 식의 지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 그래도 저는 한밤의 아이들이 이렇게 맨부커에서 여러 번 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했었는데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게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네. 상이라는 게 아까 정의원 작가님도 상을 믿지 않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허위평론가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 상이 물론 좋은 작품들에게 준다는 어떤 최종적인 합의는 있지만 그 좋은 작품이라는 기준 자체가 또 애매모호한 것들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벨문학상도 보면 좋은 작품들인 것을 인정하되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 상황들을 또 많이 고려하잖아요. 네. 근데 살만 루슈디 개인에 대한 지지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다른 것에 대한 문학에
힘, 문학에 대한 지지를 그쵸. 믿는다는 말도 결국 같이 포함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줄거리 요약이 의미 없는 책 한밤의 아이들의 줄거리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살림 시나이고요. 1947년 8월 인도가 독립하는 날 0시에 태어납니다. 같은 순간 태어나 초자연적 능력을 지니게 된 1,001명의 아이들 중 0시 정각에 태어난 가장 뛰어난 초자연적 능력을 지니게 된 살림의 30해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가 아니라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요. 굉장히 작품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주인공 살림 시나이는 같은 시간 병원에서 태어난 이웃 아이 시바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인도가 그 20세기에 경험한 독립과 분열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 두 인물, 살림과 시바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이 살림이 직접 회고록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리고 정희연 작가님이 출연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꼭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작가님 혹시 그 1,001명이 등장하는 소설을 이렇게 써보고 싶다. 혹은 내가 한번 써볼 생각을 했었다. 뭐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 이미 표정부터 안 좋으시네요. 아, 네. 뭐 그런 구라를 한번 쳐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우리가 한밤의 아이들을 다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1명이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쵸. 네. 1,001명이 있었다라고만 하면 되는 게 소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뭐 1,001명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사 자체가 정말 방대한 건 거의 것 같아요. 책 자체가 1,001페이지 정도 되지 않나요? 예, 그 1,001명이 다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00명이 나온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 이 책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어떤 소설은 이렇게 송곳처럼 찌르는 소설들이 있고 뭐 이렇게 주먹으로 맞는 것 같은 충격을 주는 소설이 있는데 제 생각에 이 한밤의 아이들은 무슨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흙을 퍼다가 저한테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막 하면서 칭찬이신가요? 아니면 비난이신가요? 아니 칭찬입니다. 아, 칭찬이군요. 예, 제가 포크레인 비유라서 비난처럼 들렸을지 땅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계속 흙을 뿌리는데 파도 끝없는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뿌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살만 루시디 같은 경우가 이제 한밤의 아이들 이렇게 작품 쓰고 영화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작품을 누가 시나리오 작가가 어떻게 줄이냐라고 해가지고 직접 살만 루시디가 참여를 해서 각본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그 각본을 쓰게 되면 한 영화 2시간 정도 상영한다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가 한 100페이지 정도 나와요. 근데 살만 루시디가 처음에 쓴 게 236페이지였던 거예요. 감독이 보고 나서 그럼 이거 2편으로 만들라는 건데 이거 2편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해서 겨우 한 130페이지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만든 게 지금의 2시간 30분짜리 버전입니다. 이 한밤의 아이들이 이렇게 좀 방대하고 서사가 좀 강한 작품이다 보니까 이 작품을 좋아하는 작가도 또 이렇게 특성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제가 좀 자료를 찾다가 이 작품에 대해서 짧게 쓴 글을 발견했는데 그 독후감을 쓴 작가가 바로 천명관 소설가예요. 천명관 소설가가 소설 속에서 이 한 인물의 전 생애를 다루려는 야심이 이제는 사라졌는데 좀 거대한 소설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제 요지를 담은 독후감을 또 한밤의 아이들을 통해서 썼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더 특이한 거는 1,001명이 언급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전체 작품에서 이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5% 미만이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1,000명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뭐 조금씩 그룹 단위로 소개를 한다 해서 950쪽이 된다 하면은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그 주인공 살림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인물, 사회적 현상만으로 사건만으로 이렇게 큰 방대한 내용을 차지했으니 그게 더 경이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이 한밤의 아이들이 이렇게 좀 계속 의미를 가지는 건
인도의 역사와 또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인도의 1947년 해방과 동시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네, 아주 간략하게 또 요약을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가 47년에 독립을 했죠. 그런데 인도는 힌두교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돼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간의 그 대립과 분열이 있어서 서파키스탄이 파키스탄, 그리고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분열을 하거든요. 이 복잡한 정치적 상황, 이런 거를 살림이라는 인물로 투영을 해서 서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살림이 그 역사의 현장에 이렇게 몸을 완전히 담글 때도 있고 이렇게 스칠 때도 있고 어쨌든 역사 현장에 있는데 그래서 제 친구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오래전에 그 어떤 얘기야? 라고 물었더니 포레스트 검프. 인도판 포레스트 검프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뭐 받아서 설명해드리자면 살림이라는 인물 자체에 이제 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코 모양을 밑으로 내리면 그게 이제 인도 반도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은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이 같은 데 있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지라고 했더니 그 삼각형 모양의 그 인도 반도에 보면 오른쪽에 뚝 떨어져서 동파키스탄, 왼쪽에 뚝 떨어져서 서파키스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도 저는 굉장히 좀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한밤의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이 작품의 또 하나의 특징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작가 서문에 보면 이제 나중에 작가가 쓴 건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도 독자가 이거 내가 쓸 수도 있었던 이야기라고, 나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끊이지 않는 재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구전문학의 전통에 이제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제 살만 루슈디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꾼이라고 하죠. 옛날에 이렇게 정말 이야기 잘 들려주던 할아버지 유장하게 막 이렇게 좀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하는 그 이야기꾼의 면모가 한밤의 아이들에 가득해요. 그 허낭평론가님 같은 경우는 또 영화도 보셨잖아요. 보라고 해서 봤죠. 농담이고요. 몇 번 봤어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소설에 비해서는 작품성 자체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두 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그거를 2시간 반에 줄이다 보니까요. 그 역사적 사실이 일대기가 그냥 쑥쑥 지나가요. 그래서 영화의 호흡이 좀 짧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인 거잖아요. 살림 자체가. 근데 미국에서 다루는 슈퍼히어로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지점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재미있었고 영화는 영상 매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에 있는 어떤 사례들을 좀 색으로 구분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인도의 독립이라든지 또 파키스탄으로 떨어진 분리되는 과정에 붉은색 같은 걸로 되면 그 이후에 살림이 느끼는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지잖아요. 파란색 색조가 되게 살아있고요. 마지막에는 인도의 영혼의 어떤 음식, 그린 처트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초록색. 그러니까 이런 색으로 좀 구별이 돼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이 영화화 할 때 그 영상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 살만 루시디가 또 나레이터, 그러니까 거기서 나레이션을 맡기도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 영화이긴 한데 소설적인 요소를 작가가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는 좀 쉽게 구해볼 수 있나요? 쉽게 구해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OD를 통해 가지고 2,000원에 감상했습니다. 2,000원에 알겠습니다. 이 살만 루슈디 한밤의 아이들 1권에 나와 있는 내용 저희가 좀 낭독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소설의 분위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이 비유적 내용을 내포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현실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천명하고도 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일찍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천개하고도 한 개의 가능성이 나타났다가 천개하고도 한 개의 막다른 길로 끝나버렸다. 한밤의 아이들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가령 그들은 신화가 지배하는 우리나라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온갖 구태의연한 것들의 마지막 잔재였고, 따라서 근대화를 향해 나가는 20세기 경제의 맥락에서 그들의 실패는 오히려 아주 바람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혹은 그들이야말로 자유의 희망이었는데 이제 영영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횡설수설하는 한낱 정신병자의 기상천외한 망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처음부터 끝까지 병 따위는 없었다. 사실 여기서 그 1,001명의 아이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이 아이들의 윗세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떤 전쟁과 평화 혹은 전쟁과 사랑 이런 식의 이제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없는데, 이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또 이야기다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1,000명의 아이들이 아니라 하필이면 1,001명일까? 네네. 예. 그 한 명이 추가되는 그 의미도 분명히 이 작가가 염두를 해둔 것 같아요. 예. 그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라면 어떤 완결된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하나 더 만들어낸 것이 전 나중에 좀 독해할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밤의 아이들이 갖는 이 해석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구태의연한 것들의 총체다. 이것은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는 20세기에서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이 아이들이야말로 어떤 자유의 희망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라져버린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의 해석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인도는 기본적으로 범신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물들이나 정말 수많은 신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아이들 자체가 인도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성, 그 하나하나의 이제 신격화, 그리고 동시에 그 과학적이지 않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근대화에 저항하는 최후의 보루야말로 또 이들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1,000개가 하나의 완결된 덩어리고 플러스 원이라는 해석도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01명이라는 것이 결국 한 명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1,000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들이 1,000명 모여 있을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 개별 나의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역사가, 큰 역사가 있죠. 대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살아가는 혹은 맞서는 개개인, 개별자, 단독자들임을 강조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 살림이나 시바도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대표자가 아니라 그 한 명일 뿐이었다는 것을 어떤 강조하는, 그래서 1,001명이 아닐까 싶고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사실 1,001명이 정말 있었는가? 라는 의문을 또 한번 제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밤의 아이들은 참 장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이끌어가는 화자가 살림이잖아요. 그 살림이 파드마죠. 자기 그 애인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이 화자가 믿을 수 없는 화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unreliable 나레이터죠. 그래서 얘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것은 정말 자기가 그 역사 현장에 있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과대망상증 환자가 나는 그때 거기 있었고 나는 이렇게 했던 거라는 것을 옆 사람에게 막 과장해서 들려주는 이야기 형태를 분명히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역사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역사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역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누가 말하는가, 민초의 역사죠. 좀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뒤바뀐 아이의 모티브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살림과 시바가 뒤바뀐 아이잖아요. 근데 계급이죠. 인도는 굉장히 계급이 공고한 나라고, 그래서 그 유모가 어떻게 보면 그걸 실험하는 걸까요? 그래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소용돌이 안에서 나중엔 입장이 또 바뀌어지죠. 그 안에서. 그래서 그 뒤바뀐 아이의 모티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이 책을 정말 힘들게 끝까지, 분명히 뭐 재미있어요. 읽고 덮고 나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구멍 뚫린 침대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구멍 뚫린 침대보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살림의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래서 이제 이들이 태어난 건데 독립하기 전이죠, 인도가. 그럴 때 그 할아버지는 의사고 이제 할머니는 환자였는데 그 여자의 몸을 직접 진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멍 뚫린 침대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촉진을 하고 이러면서 몇 년의 시간 동안 사랑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결혼을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독립 이전의 어떤 상황들, 이렇게 되게 파편적으로 상대를 볼 때, 역사를 볼 때 그것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게 굉장히 문학적이었어요. 그것을 구멍 뚫린 침대보로 형성했다는 게. 그렇죠. 저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는지 1001명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천일야화에서 가져와서 이게 끊이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런 은유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시놉시스만 봤을 때는 책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1001명의 그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나왔다 하니까 되게 혼란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빌맨처럼 이 1001명의 아이들이 그 무슨 뭐 군부라든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랑 대립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건가 싶었거든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같은.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끼리는 다 텔레파시로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살림이 뭐 야 누구 하나 담가라 이러면 담가라 가서 처리하고 막 이렇게 좀 임무를 부여하겠다. 그러면은 장르 소설, 미스터리 그러니까 소설로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스펙타클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혼란함이 가득한 상태로 진행되다가 끝나는데 이렇게 할리우드적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재밌게 풀어버리기에는 그 역사적 진실이 워낙 혼란하기 때문에 그런 좀 서술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닐까 싶지만 끝까지 왜 제목이 한밤의 아이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밤의 아이들, 자정의 아이들인 것 같은데요. 특히 한밤의 아이들 중에서도 자정에 태어난 이 살림과 시바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림은 텔레파시가 있고 시바는 힘이 세죠. 그래서 그것은 그 자정이라는 시간이 가진 어떤 특수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자정은 오늘에도 속해 있고 내일에도 속해 있으며 오늘도 내일도 아닌 어떤 한순간이잖아요. 자정을 할 때 이 오전이라고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오늘이라고 해야 될지 내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짧은 찰나는 그만큼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름, 희망의 이름. 이제 보니까 한밤이라는 단어로 볼 때랑 영문 제목인 그 미드나잇으로 볼 때랑 그 느낌이 확연히 좀 다르네요. 뭐 자정의 아이들이라고 해야 뭐 12시의 아이들. 네, 맞아요. 미드나잇 칠드런이 원제거든요. 적확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밤의 아이들이라고 듣다가 12시의 아이들, 자정의 아이들 또 이러면 와닿는 느낌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한데요. 더 날카롭죠. 그 작가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좀 이어받으면 저는 또 한밤의 아이들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종의 좀 가족의 탄생이라는 어떤 결말 부분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탄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윗세대들에게는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막 대립과 그런 좀 불화와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다음의 세대 아이들, 한밤의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뭐 피를 나누지 않더라도 또 아니면 그것이 불화의 어떤 아이들이라도 모두 품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저는 일종의 또 가족의 탄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살만 루슈디의 한밤의 아이들, 또 이 책의 그 추천사를 김현수 작가가 쓰기도 했는데요. 소설 따위가 이런 시대에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난감할 때가 많았는데 그건 질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한밤의 아이들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다. 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랬군요. 이 소설을 읽고 난 후에는 이런 시대의 소설 따위가 무슨 소용인지 알게 될 거라는
예, 김현수 작가의 말을 좀 믿어보기로 하죠.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책을 2권이죠. 번역본은 완독하고 나면 뭐 어떤 질문에도 약간 어깨를 당당하게 펴며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읽은 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저도 영화만 보면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저도 책을 읽어야 되겠네요. 저도 이 책 사진을 올리기 위해 인스타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태그 한밤에와 아이들. 이거 다 읽었다. 독서자랑. 자,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다룰 작품은 시간 순서대로 하니까요. 얀마텔 작가의 파이 이야기입니다. 2002년 맨부커상을 받았죠. 얀마텔 작가는요, 캐나다 문인이죠. 그리고 스토리텔러도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1963년에 스페인에서 캐나다 외교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교관의 아버지를 따라서 캐나다, 알래스카, 코스타리카, 프랑스, 멕시코 다양한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성인이 된 후에도 굉장히 많은 곳들을 이제 여행을 하고 또 순례도 하기도 했거든요. 대학에서는 철학을 공부했고요. 다양한 직업을 거친 후에요. 27살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로 네. 등단하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네. 저희 낭만서점에서 네.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랬군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2002년에 파이 이야기로 부커상을 받았죠. 2002년에 이 맨부커상을 어떤 작품이 받을까? 네. 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이 작품이 유력해, 그러니까요. 이렇게, 원래 논란이 많잖아요. 네. 예. 근데, 2002년에는 네. 별로 그런 예측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요. 너무나 독보적인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는 거죠. 네. 파이 이야기 자체가, 워낙 당시에 주목을 받은 작품이었고, 네. 누가 봐도 올해는 얀마텔이다. 이런 합의가 거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후에 이 얀마텔 작가가 또 여러 작품들을 내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얀마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소설의 운명은 반은 작가의 몫이고 반은 독자의 몫이다. 독자가 소설을 읽음으로써 작품은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된다. 라고 했는데 정현 작가님은 이런 언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설의 운명은 네, 반은 작가의 몫이고 반은 독자의 몫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몫이라는 말이 네. 그 파이가 딱 동그란 파이 모양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을 그렇게 딱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반을 나눌 수 없어서 네. 이제 저의 작가의 책임은 전부 다죠. 전부 다인데 여기서 이 소설의 운명이라는 말 안에 참 많은 게 들어있어서 뭐라고 딱 하기가 참 어렵네요. 네. 네. 저는 네. 작가의 목, 독자의 목, 시장의 목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마켓, 네. 교보문고. 교보문고 담당하는. 오늘의 운명을 책임질. 운명의 신이시네요. 아니, 소설이 네. 이미 태생부터 또 어떤 자본과 때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특성을 가진 예술의 끝판왕은 영화니까요. 네. 네. 영화 요즘 한국 영화들은요 보통 다 시장의 목인 것 같아요. 관객의 몫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이 독자의 몫이 절반이라고 할 때 거기에 정말 잘 해당하는 작품이 네. 제가 보기엔 파이 이야기인 것 그렇군요. 같아요. 예. 네. 어떤 점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이를테면 이 파이가 겪는 네. 이 모험담 그리고 파이가 역시 누군가에게 이제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얼마나 믿을지 예, 리처드 파커를 어떻게 해석할지 맞아요. 이건 정말 독자가 상상하기 나름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무엇보다 큰 작품이 또 파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저희가 좀 전에 한밤의 아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두 작품이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네. 예, 인도의 어떤 삶을 다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인물도 있죠. 간디 여사. 아, 네. 역시 그분을 네. 보고. 인도 신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시대적인 배경도 비슷한 네, 맞아요. 이 파이의 가족이 인도에서 이거 혼란한 그 현실을 떠나서 그쵸. 캐나다로 향하던 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네. 파이 이야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 맨부커상 수상작이고요. 그 출판사의 그 소개 자료에 의하면 역대 부커상
수상작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줄거리는 16살 인도 소년 파이가 겪은 227일간의 표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인도에서 캐나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배가 난파가 되는데요. 네. 이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한 소년이 벵골 호랑이와 함께 보트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절망과 공포와 고독을 경험하고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아주 편하게 요약을 한 줄거리일 뿐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책이에요. 네, 가독성이 정말 좋잖아요. 네, 빠르게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빨려 들어가듯이 정말 다음이 궁금해서 그만큼 어떤 대중성도 확보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그런 작품들은 어떤 독자 입장에서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되게 단선적이고, 뭐 단순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파이 이야기는 정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을 떼어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생각의 어떤 사고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더 매력적이에요. 네.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이야기의 3D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영화를 3D로 만들려고 했을 때 이안 감독이 내세운 게 바로 이야기의 3D였어요. 뭐냐면 3D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관객 앞으로 튀어나온다던가 아니면 밑으로 쭉 떨어지다던가 그런 정도로만 계속 3D가 활용이 되다가 이안 감독은 화면을 정경, 중경, 후경이라고 그러죠. 그 화면을 3D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는 그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었던 제작진 쪽에선 말이 되느냐. 3D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이안 감독이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찬욱 감독도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찍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공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어디 거지 같은 행색을 하는 사람이 오는 거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거지같지라고 봤는데 이안 감독인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안 감독한테 이렇게 요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거 3D로 라이프 오브 파이 만드는데 너무 압박이 심하다. 자기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기도 한 거죠. 네,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 3부의 내용을 얼마나 소개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책이나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그 정보를 미리 읽어보면은 좀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고민이 들 때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스포일러를 지금부터 얘기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이 책의 스포일러를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 건너뛰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읽으신 분들 그리고 스포일러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주세요. 아까 한밤의 아이들도 읽기 전과 읽으면서의 감상이 많이 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파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에 시놉시스만 봤을 때 이 어린 소년과 벵골 호랑이가 이 망망대해를 거쳐 나가면서 서로 우정도 쌓고 그다음에 결국 그 구조된 이후에 막 부둥켜안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휴먼 드라마 이렇게 간단한 줄거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렇지가 않죠. 이 생존하는 과정에서도 그 굉장히 동물들 간의 하드고어한 막 사륙과 전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상과 달랐다는 가장 큰 부분은 3부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부에서 길게 묘사됐던 그 호랑이와 소년의 모험담이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여기 파이 이야기에서는 그 인도 소년 파이가 조난을 당하죠. 표류를 하는데 이제 어떤 배에 겨우 올라탔어요. 그런데 뭐 얼룩말이 있었고 오랑우탄이 있었고 하이에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 하이에나가 다 이렇게 잡아먹고 이제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떤 리차드 파커라는 뭐 이름을 가진 호랑이, 벵골 호랑이가 나타났죠. 환상처럼 기적처럼 나타나서 이제 하이에나를 처치하고요. 그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 안에 그 사람과 호랑이가 공존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은 그 호랑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대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배 밖으로 간다면 죽는 거죠. 네. 배 안에 남아 있어야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맞아요. 읽었어요. 누구나 다 다르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읽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읽으면서 나의 배 안에 같이 살고 있는 맹수는 무엇일까? 나는 이 맹수와 어떻게 공존해야 그렇죠. 하나? 평화로운 공존을 차마 바라지는 않아요. 때때로는 평화롭고 때때로는 싸우고 또 혹은 서로를 다스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읽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3부에 가면 이제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아닐지도 모르고 또 다른 판본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결국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어떤 다른 이질적인 어떤 것과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배 안의 삶과 또 그 배가 삶이라면 그 삶 밖에 떨어지지 않고 나는 어떻게 여기에서 망망대해 혼자 표류해 갈 것인가. 그래서 리처드 파커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죠. 내 마음속에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그게 불안이거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래서 나는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네 아세요? 그 책, 네, 이제 인문학 책이에요. 정말 불안에 시달리는 저자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이 불안이 어디서 왔을까를 막 탐구해서 그걸 써내려간 이야기인데요. 저는 뭐 그런 책도 생각이 났고요.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생각으로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 역시 창작이란 무엇인가 그런 또 생각도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었던 그런 독서였어요. 허나홍 평론가님 정말 난파가 됐는데 네. 호랑이랑 네. 같이 탔다. 저는 바깥으로 뛰어내리죠. 네. 삶 밖으로 가는 걸 택하셨군요. 그렇게 할 건데 이제 저는 이 라이프 오브 파이를 영화로 먼저 접했어요. 네. 근데 영화로 접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2012년 대선의 결과가 나온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게 되니까 그 상황하고 좀 맞물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건 항상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은 뭐냐면 마치 그 표류됐을 때 호랑이와 한 배 있던가 밖으로 내린다고 했을 땐 그 바닥에 상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생존하고 관련된 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 당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마 삶이라는 것은 포기보다는 어떻게든 본능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힘이 더 강한 거죠. 그렇게 됐다면 실망스러운 어떤 삶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리감 같아요. 그러니까 길들인다는 게 아닌가? 여기는 이제 길들인다고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리처드 파커가 호랑이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창작의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거리감을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또 굉장히 좀 재밌는 해석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허나홍 평론가님은 어쨌든 호랑이가 아니라 차라리 상어를 선택하겠다 하고 뛰어내리신다는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또 상어가 나타나면 배 위로 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 배 위에서 또 호랑이가 어흥하면 또 물을 내려가고. 고양이과 동물이더라고요, 호랑이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가 상자 안에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자를 이렇게 저는 상자란 말을 듣고 내가 들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필요할 때만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재밌다. 그럼 호랑이도 그렇게 상자 같은 데 들어가는 걸 좋아하나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동물원 사진을 몇 개 본 게 있는데 사육사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 우리에 상자를 넣어주면 호랑이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럼 사실 저는 이 소설 속에서도 영화 속에도 보면 방수포 안에 굉장히 들어가 있잖아요. 호랑이가. 저는 단순하게 너무 힘들고 뭐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하는 건지 알았는데 고양이의 습성이겠네요. 어딘가 들어가 있는 그러네요. 저는 그 3부의 해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얀마텔의
첫 작품이 이제 헬싱키의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친구가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수혈을 잘못 받아서.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좀 시한부 삶을 이제 선고받고 좀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때 이 친구와 내가 어떤 일을 하냐면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라는 가상의 집안을 창조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은 이미 친구는 지금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나는 그냥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 바꾸지 못하는 그런 난관에 처해 있는데 이야기로서 어떤 탈출구를 마련하는 거죠. 소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에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픈 거였고 우린 여기서 도망치지도 못할 터였다. 반대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기억하고 세상을 재창조하고 세상을 껴안을 거였고 그랬다. 세상을 끌어안는 이야기꾼이 되는 것. 폴과 내가 그렇게 공허를 부수어야지.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파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얀마텔이 처음 작품에서 표명했던 자기의 주제의식을 이렇게 구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현실은 안 바뀌는데 그 현실을 이제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그 공허를 어떻게 부숴낼 것이냐. 얀마텔이 믿는 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파이가 그런 식의 어떤 서사를 창조해냄으로써 현실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 끔찍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각색을 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석 중에 어떤 버전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니면 네, 그 A, B 버전 두 개가 있잖아요. 3부의 해석이 뭐 맞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네. 저는 정말 많이 처음에 읽었을 때 꽤 오래전에 읽었는데 진짜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떤 걸까? 근데 여기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이 그 에드거 앨런 포의 책에서 아서 고든핌의 모험이라는 책에서 그 인육을 먹은 어떤 사건의 피해자 이름으로 쓰였고 실제로 그 전에 배에서 뭐 인육을 먹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때 피해자 이름이기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작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포석을 깔아두었죠.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도록 한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얀마텔도 모를 것 같아요. 무엇인지 모르고 저한테 하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 작가라면 아무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혼자였을지도 모릅니다라는 대답이 참 빠져나가기 좋은 대답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일도 없이 그냥 그건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냥 혼자 버티면서 그 내면의 리처드 파커가 뭐 인육에 관련된 어떤 것이든 호랑이든 간에 그것과 막 싸우는 자신의 내면과 싸우지 않았을까라고 제3의 해석을 해봅니다. 아,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게 혼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또 이렇게 하고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은 A와 B 중에서 어떤 거에 더 마음이 동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A 쪽에 더 동하거든요. 호랑이. 왜냐하면 호랑이 쪽에 동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상황, 이 설정 자체 있잖아요. 이게 침추모가 침몰했는데 동물들하고 한 배에 타게 된다라는 그거 자체가 사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매혹됐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뒤에 거짓말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좀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 같은 것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것이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이야기에서는 일종의 반전이기도 하고 충격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효과라는 것을 또 좀 배웠다고 할까요? 예, 그랬습니다. 리처드 파커는 다시 그 소리를 냈고 이번에는 머리를 들었다. 그는 내게 질문을 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서 그를 바라보았다. 당장의 위협이 없어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가슴이 덜렁거리던 증세가 멎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리처드 파커를 길들여야 했다. 그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은 그의 문제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나의 문제였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도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터였다. 그가 사고로 죽을지도 모르고 자연사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시간이 흐르면 동물의 끈질김은 사람의 연약함보다 오래 버티기 마련이니까 내가 호랑이를 길들인다면 필요할 경우 그를 속여서 먼저 죽게 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죄다 말하겠다. 여러분에게 비밀을 털어놓겠다. 마음 한편으로 리처드 파커가 있어 다행스러웠다. 마음 한편에서는 리처드 파커가 죽는 걸 바라지 않았다. 그가 죽으면 절망을 껴안은 채 나 혼자 남겨질 테니까. 절망은 호랑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아닌가. 내가 아직도 살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리처드 파커 덕분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가족과 비극적인 처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계속 살아있게 해주었다. 그런 그가 밉지만 동시에 고마웠다. 지금도 고맙다.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다. 리처드 파커가 없다면 난 오늘날 이렇게 살아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했을 것이다. 수평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 그야말로 완벽한 서커스 링이 있지 않은가? 숨을 데가 한 곳도 없는 둥그런 서커스 링. 나는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이거야말로 그가 복종할 이상적인 조건이 아닌가? 나는 구명조끼에 호루라기가 매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그가 말을 듣게 할 좋은 책찍이 되지 않을까? 리처드 파커를 길들이는데 필요한 것 중 빠진 게 뭘까? 시간? 지나가던 배가 나를 보려면 몇 주가 걸릴지 몰랐다. 시간은 남아 돌았다. 결단? 결단을 내리는데 극도의 필요성만 한 것도 없다. 지식? 나야 동물원 주인의 아들이 아니던가? 보상? 생명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까? 죽음보다 더 심한 벌이 있을까? 나는 리처드 파커를 바라보았다. 공포심이 가셨다. 두려움이 제어되었다. 생존이 목전에 있었다. 낭만서점 특별편 맨부커상 특집으로 다뤄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허나웅 평론가님? 뭔가 굉장히 좀 충만해지는 느낌인데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뭐 이렇게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할 때 충만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맨부커상 특집이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거에 되게 약하거든요. 맨부커상? 주로 상의 이름에 이용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당시에 그때 운명과 분노는 오바마가 읽은 책? 네. 마케팅에 네. 굉장히 잘 이렇게 네, 잘해주신 거죠. 걸려드는 네. 그런 독자 중 엄청 네, 오늘은 특별히 충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맨부커라는 그렇기도 하고요. 명성. 사실은 평소에 이제 두 사람이 하다가 오늘은 구한의 MD님, 정희연 작가님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더 풍성한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구한의 MD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한밤의 아이들을 추천했고요. 그 허위평론가님이 파이 이야기를 같이 다루자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맨부커상 수상작이라는 것 말고도 공통점이 많은 책인 거라는 거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둘 다 그 화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 화자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파이 이야기의 결말은 보통 A 아니면 B다 하고 논쟁을 많이 하는데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고 혹은 네. C, D, E도 될 수 있다는 게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거든요. 뭐 진실의 상대성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 한밤의 아이들도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화자 살림 시나이가 상상을 해서 이야기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고 두 작가는 정말 탁월한 이야기꾼이다 라는 걸 새삼 이야기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정희연 작가님 오랜만에 낭만서점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저는 뭐 오늘 이야기를 하러 왔다기보다 오랜만에 홈커밍 데이 가끔 나오죠. 네, 반가웠고요.
그리고 꼭 뭐 부커상 특집이었지만 그 맨부커상 수상작이어서 이 작품들이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좋은 작품들이고 또 정말 무궁무진한 풍부한 이야기거리들을 가진 네.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런 작품들이어서 아쉽기도 해요.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게. 그래서 네. 언젠가 또 다르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오늘 재미있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저희 PD님이 이 골든 맨부커상이 발표된 후에 분명히 그 작품을 다시 특집이란 이름으로 예, 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까. 네. 저 그런 예측해봅니다. 이 둘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국내 출간 안 될 작품이면 거의 다 출간되지 않았나요? 웬만큼 현지에서도 영국에서도 50편 중에 국내에 출간된 거는 30종 미만. 아, 그래요? 네, 절판된 책들도 있고. 네. 그래도 한국에 이제 번역이 됐다는 건 맨부커상 수상작 중에서도 좀 많이 회자가 된 작품들이 번역이 됐을 테니까 분명히 골든 맨부커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네.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럼 맨부커상 5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이 낭만서점 특별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